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게 직업인데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정말 떨리네요. 왜냐면 제가 뜸사랑에서 공부할 때도 교수님들이 제일 존경스럽고도 무서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 앞에서 감히 이렇게 서게 돼서 좀 떨리고, 근데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 구당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이제 가까이서 취재를 빙자해서 제가 오랫동안 옆에서 관찰하고 그리고 배우고 모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미처 듣거나 보지 못하셨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해서 감히 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구당 선생님을 뵌 거는 2005년 가을이었어요. 2005년. 그러니까 이게 한 이제 얼마 됐죠? 20년? 19년 정도, 거의 한 20년 정도 됐네요. 여기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삼성 엑스파일이라는 그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뭐 오래돼서 기억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자기들 대선을 앞두고 야당, 여당 대통령 후보들한테 수십억씩 이렇게 뇌물을 전달하고 앞으로 어떤 또 자리에서 뇌물을 전달할까 계획을 세우는, 그리고 이제 검사들, 검사장부터 부장검사, 요즘에 검사들이 뭐 여기저기 문제가 많은데 검사들한테 뇌물 전달한 그런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이제 10년차 기자였고 요거를 보도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 직감이 딱 오거든요. 제보를 받으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도하는데 10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취재 자료를 입수해서 MBC에서 보도하는데 10개월이 걸렸으니까 10개월 동안 이제 MBC 조직이랑 싸운 거죠. 그래서 사장으로부터 모든 전 직원들이 다 보도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삼성이 언론사들을 먹여 살리는 가장 큰 광고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MBC 같은 경우도 실제 광고 매출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나 이렇게 협찬, 여기 선배님 계시지만 협찬 형식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하면 45%, 거의 막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 그러니까 삼성이랑 척을 지면 회사가 망한다 이렇게 볼 정도로 사실은 쉽지 않은 대상이었고, 여러 가지 또 정치적 이유도 있어서 10개월 동안 방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철저하게 회사에서 왕따가 됐어요. 투명인간. 아무도 저랑 밥도 안 먹고 그냥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도를 하게 됐고, 이제 2005년 7월 22일 날 보도를 하고 가을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이제 전과자가 돼버렸습니다. 2005년 가을에. 그런데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왕따를 한 10개월 동안 당하면 정신적으로 아주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성격이 되게 밝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다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다 비난하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 마주해도 눈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공황 장애가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를 내가 왜 이거 보도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보도를 해서 왜 조직과 MBC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렸나 하는 자학이 막 생기더. 자책을 넘어선 자학이 생겨서 막 나를 파괴하고 싶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이제 회사에서 고맙게도 저를 이제 지방으로 좌천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의정부에도 MBC 출장소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아무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만 일하면 돼요.
여름에 홍수 나면 중계차를 타야 돼요. 의정부 MBC, 제가 여기 있어야 되죠. 죄송합니다. 의정부 지사에 나가 있는 현재 취재기자 불러오고 있으면, 네! 의정부에 나와 있는 이상호 기자입니다. 요거 하려고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이제 항상 하늘 보고 기상청 체크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갑자기 혼자 떨어져서 아무 일도 없고, 뭔가 좀 심신에도 치유에도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던 터에, 여기 우리 선배 기수 한 분 계세요. 제 초등학교 여자친구인데 그 친구가 너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고 큰일 나겠다고 뜸을 한번 떠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신반의하니까 당연히 저는 이 정치학 박사잖아요. 사회과학을 한 사람인데 전대 사회과학을 한 사람인데 무슨 침이야 뜸이야 막 하찮게 봤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글을 하나 보내줬어요. 구당 선생님과 관련된 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 어떤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네, 박노해 선생이 쓰신 그 시를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가서 좀 뵈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30년째 기자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기자 일에 가장 그래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의미 있는 보람이라면 정말 이 시대에 뜻있는 존경할 만한 위인, 의인을 이렇게 만나서 취재를 빙자해서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이렇게 지켜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은데, 그 박노해 선생의 시가 이제 직접적인 인연이 돼서 만나 뵌 구당 선생님은 제가 왜 기자를 하게 됐는가에 대한 의미를 제가 거기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됐을 정말 중요한 분이었다. 제 인생, 기자 인생, 제 전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지구에서 만난 의미였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회과학을 했어요. 사회과학도 이게 서구의 학문적인 그 방법론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구의 자연과학과 기본적으로 입장이 같아요. 그래서 현실을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결과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 과학적인 접근을 하거든요. 자연과학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고 할 때는 서구의 자연과학을 의미하고, 결국 이 자연과학이라는 거는 철학적으로는 근대성이라고 하는 우리 근대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서구 철학적 전통에서 수학이 결국 다 이어진 하나의 거대한 담론 체계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입사해서부터 계속 탐사기자, 고발기자를 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제가 제대로 된 세계관과 사회관을 가지고 취재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제 검열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카메라 출동 2580 이런 부서에서 저런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 사회관, 세계관이 이 시대에 타당한 것인가 계속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고위공직자가 감옥 가기도 하는데, 과연 저는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전혀 저한테 쓸모없는 박사학위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이미 저는
2005년 가을에 보도 과정에서 이제 정신과 육체는 만신창이가 됐지만 여전히 사회과학적인 이론으로 무장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당할아버지를 만나면서 현대 철학과 사회과학이 봉착해 있는 벽 너머에 있는 존재를 발견하고 확인한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절대 추상적인 뭐 메타포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구단과의 그 침등과의 대화라는 책의 목적은 사실 그 뒤에 있는 소논문을 쓰기 위해서 구당 선생님과의 어떻게 보면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뭐였냐면 구당 선생님의 침뜸은 너무나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침뜸은 여러분들 박노해 씨가 인연이 돼서 선생님 만나는 과정부터 저한테는 하루하루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결국 그래서 둘러봤더니 선생님의 침뜸을 그 프랙티셔너로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들을 돕거나 배우거나 퍼뜨리거나 하는 분들을 상당히 계셨는데 그때도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이런 방분론이 가진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하면서 그걸 관찰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남겨놔야겠다, 기록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의학 기자도 아니지만 기록의 사명을 이제 느끼고 취재하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바로 이제 2006년이죠. 요게 이제 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뜸요포사 자격증인데 이게 이제 2006년 4월이죠. 2006년 4월에 제가 11기로 75번이네요. 제 75번 밑으로 몇 분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 둘 이 어떤 그 프랙티션 이행으로서의 침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철학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위대성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뭐냐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지금 우주선을 매일 뛰어오르잖아요. 지금은 거의 뭐 전 우주를 이제 뭐 우리 집 앞마당처럼 막 왔다 갔다 하고 거기다 상업적인 이제 플랫폼을 막 건설하는 그런 식인데 당장 우리 지구적인 그 위협에 전혀 무방비한 상태거든요, 지금. 동시에 인간적인 한계도 크게 현대의학이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당은 가장 어찌 보면 반자본적이면서 가장 인간적인데 현대 과학과 현대 철학과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안에서 다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론적으로는 뭐 철학적이거나 정치학적인 되게 많은 담론들이 있는데 그건 다 그냥 뭐 자기 수양의 문제야. 그냥 듣고 나면 되게 허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이 세기 말에는 역시 뭐 노장 사상이 최고야. 그래서 읽어보면 다 그 선분답이고 뭐 이래서 나를 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다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고. 근데 구당의 침뜸은 이게 얼핏 보면 치유의 기술 같지만 결국은 이 침 하나 놓는 게 너무나 이 과학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연과학에서 우주선이 로켓을 띄워가지고 우주선을 통해서 화성에다 착륙시키는 것처럼 사실은 인간의 몸을 우주로 보고 그 로켓을 타겟팅 하듯이 사실 침을 놓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 그 세계관이 충격적이었는데 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를테면은 제가 2005년 가을에 이제 검찰 조사를 한창 받기 시작하고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공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상호 기자를 죽일까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 와중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진 게 뭐냐면, 요즘에 여러분들 지금 의사들 거기 태업 사태 때문에 다시 한번 의사와 자본과 뭐 이게 되게 결국 돈 문제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 의료원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메이저 종합병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선생님 이제 인터뷰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 어느 날 선생님이 약간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일을 추진할 때 어린애처럼 약간 이렇게 너무나 재밌어서 죽겠다는 식의 이렇게 미소를 흘리면서, 야, 상호야, 낄낄거리는, 어르신한테 죄송한데, 낄낄거리면서, 상호야,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하셔서, 예, 그랬더니, 네가 저 사람들 뜸 좀 떠달래. 그래서, 예, 그러고 이제, 저 아래 치료실에서 이렇게 뜸 뜨는데, 뜸 뜨고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 가고,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뜸 떠준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삼성 누구고, 어느 회장이고, 삼성 어느 사장이야? 그러시더라고. 저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르신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상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이해를 하시고, 저한테 그 엄청난 경험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삼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전 세계를 커버하는 거대 자본의 오너들도 삼성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고통을 가지고 뜸사랑의 그 진짜 구당이니까 뜸 뜨는 조그만 오두막에 와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와서 여기서 뜸 뜨고 침 맞고 가서 치유당하는, 이거는 사실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의 역설이잖아요. 돈 많고, 고급 장비에다가 돌리면은 더 건강하게 다 나아야 되잖아. 근데 삼성 오너들이 여기 와서 부당 할아버지한테 치료받고 있어. 저한테 되게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되게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더 공부해야겠다. 그때 할아버지가 88살이었어요. 그런 거, 대충.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고, 88이니까 빨리 제가 돌아가기 전까지 빨리 좀 익혀야겠다. 서둘러서. 그리고 기록도 남겨야겠다. 근데 저렇게 오래 사실 줄 몰랐죠.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오래 사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많은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할아버지 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나중에 자기 제자가 이제 이상호라고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때는 이건희 회장한테 수요일인가요? 삼성 본관에 가서 임원들 시술하시고, 롯데에서 신격호 씨 그런 자리를 저를 가끔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네가 보라고, 어떤 사람들이 왜 이걸 맞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또 국회에도 그 치료 봉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놈들이 맞는지 봐라 이거야.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한 1년 배우면 만병통치 같잖아요, 사실. 너무나 주변에 막 엄청난, 진짜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것들 막 너무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너무나 이게 파괴적인 그 치유법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나 적극적으로 권해주고 싶은, 1차 어떤 그 은혜로운 기간이 오더라고요. 딱 한 1년 정도 공부하니까. 그때 이제 구당 할아버지랑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때 이제 다 만났어요. MBC 기자가 그때만 해도 아무리 끈이 떨어졌어도 좀 파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다 만났어. 지금 요즘에 유시민 작가로 활동하는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만나고. 이게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이거. 좀 이거,
국민들이, 뭐, 집에서, 뭐, 주변 사람들끼리 스스로 이거는 문화인데 문화, 전통이고, 과학이기도 하지만,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만났는데, 안 되더라고, 대화가. 금방 설득할 것 같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구당 할아버님이 그때 되게 국회 봉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무려 기억하실 거예요.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침투 봉사를 받았어요. 헌법도 바꿀 수 있는 숫자의 의원들이 받았어. 근데 김춘진 의원이 그때 많이 도와주셨죠. 근데 지네만 치료받아. 지네 지역구에서 뭐 또는 지네 친지들만 소개해주고 구당 할아버지 단물만 쫙 벌어맞고 법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도대체 왜 이게 뭐가 이게 안 움직이게 하는가 봤더니 결국 한의사, 그 다음 의사, 이 사람들의 기득권의 문제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좀 책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산발적으로 만나거나 선생님 그때는 죄송하지만 뭐 이를테 이해찬 총리야. 그러면 이해찬 총리 이렇게 침뜸 한번 해주고 어때요? 시원하시죠? 뭐 이러면서 이제 이거 좀 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법 필요하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단발로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이게 장기적으로 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 내부의 언어로 우리가 선생님들이 학생 가르치는 우리 내부의 언어로 있는 책들은 제법 구당 할아버지와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 외부인의 논리로 이걸 침뜸을 소개하는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인터뷰하면서 이 침뜸의 치료 기전을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만든 책이 이제 침뜸과의 대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선생님께서 국내에서 이제 워낙 좀 이 기득권의 벽이라는 거를 높게 느끼셨지 않습니까? 뭐만 하면 한의사들이 계속 고발을 하고 항상 불려다니시고 43번. 근데 저는 사실 구당 할아버지 아까 말씀드려서 막 눈물이 확 나왔던 게 이렇게 저랑 통화하면서 많이 우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우는 거 보셨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 전화가 와요. 한 5시쯤에. 그래서 상호야, 이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고 그리고 가족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걸 이렇게 못 살게 운다. 너무 힘들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도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구당 할아버지는 항상 계획이 있으셨고 항상 이렇게 훌륭한 연설가고 선동가고 활동가고 운동가 하셨지만 저는 좀 이렇게 공범이라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많이 좀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속상하잖아요. 그럼 또 이제 죄송합니다. 네.
실로 먼저 아, 예. 내려온 거. 아, 감사합니다. 좀 드시죠. 예. 구당할아버지 한약 같은 거 싫어해 하는데, 한약인 줄 알고. 그러니까 구당할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저한테 전화하시면 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소송을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자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176번째 소송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한의사들한테 받은 소송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구당할아버지의 삶과 침뜸 의학에 대해서 전파를 하는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는 기자이고 알리는 게 사명인 사람인데도, 그리고 내가 무슨 뭐 돈을, 이권을, 이해관계를 뭐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자로서 알리는 사명에 충실하고 싶은 것 뿐인데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구당할아버지는 얼마나 더 많은 진짜 인간적인 모멸과 고통을 당하셨을까 생각하면, 구당할아버지 앞에서 항상 제가 구당할아버지를 계실 때 사적으로 구당할아버지를 사용하지 말자, 공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미션으로만 대하자라고 항상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저 무렵에 국회의장이 인사말을 하는 세계 친구 학회인가요? 국회 대강당에서 열렸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취재를 안 하는 거야. 국회의장이 그 모두 발언도 하고, 국회의원들, 구당할아버지한테 침뜸 받은 인간들 중에서 약간 염치 있는 인간들 몇 명 앉아 있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삼성 엑스파일 이후로 의정부에 있을 때라, 아직 하늘 보고 있을 때라 제가 취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 출입하는 제 동기 카메라 기자한테 찍어라도 달라 부탁한다. 그래서 찍고 할아버지 출입하는 동료 기자한테, 야, 이거 중요한 행사다. 두 줄 단신만 좀 써달라. 할아버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막 이제 뉴스가 나올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딱 오후 메인 뉴스도 아니에요. 5시에 뉴스 나가는 거 있어요. 거의 시청률이 얼룩말 동물의 왕국 시청률 나오는 아주 안 보는 뉴스 시간대에 달랑 나갔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한의사협회에서 사장실로 항의 방문을 했어요. 불법 친구사 단체 활동을 정상적인 활동처럼 보도했다며. 그래서 경위 파악을 지시하고, 알고 봤더니 삼성 엑스파일로 좌천돼 가 있는 이사고가 기자들을 사주하여 불법 집단의 활동을 보도하도록 했다며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됐어요. 이미 저는 그 책 때문에도 한의사협회에서 소송을 여러 번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상을 했죠. 가서 뭐 부사장, 뭐 쭉 국장들 앉아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는 인간의 생명과 사회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사명인데, 너무나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부탁을 했다. 그랬더니 보도국장이나 전무가 이렇게 비웃더라고요. 그리고 징계를 먹었습니다. 몇 달 감봉 뭐 그런 걸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안 들어도 어떻게 구당할아버지가 아시게 되는 거야. 그럼 또 전화가 와요. 울면서 할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복수를 결심합니다. 이제 복수를, 아주 무시무시한 복수를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MBC 그 잘난 임직원들한테 침뜸을 가르쳐 보자. 왜냐면 계기가 있었어요. 그 징계를 받고 얼마 지나서 저 징계 내리고 비웃었던 전무가 전화가 왔어요. 너 혹시 그 구당 할아버지 요즘 치료받을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좀 연결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욕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던 모든 그 권력자들의 행태가 똑같아. 국회의원들도 그랬고. 그래서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 그래? 그러면 부당 할아버지의 방식대로 어차피 부당 할아버지가 무슨 배워서 이쁜 놈들한테만 주려고 배우자고 한 건 아니니까 이 사람들 가르쳐 주자. 밉지만.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MBC 사람들이 너무나 이걸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놈들 그냥 가르쳐 줍시다. 차라리.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 주고, 지들도 구당 할아버지 유명한 건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방송 좀 셀럽들도 침도 맞게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KBS에서도 구당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마 배우신 분이 우리 한순애 선배님이시죠? 그래도 MBC에서 우리가 구당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한 분은 건졌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구당 할아버지에 더 알게 되고, 이후에 관련된 보도에서도, 그래도 양심 있고 똑바른 기자 PD들은 구당 할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많이, 새로움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당 할아버지는 항상 좀 마음 아파하셨죠. 헌법재판소 헌재도 같이 진행을 하셨지만, 한의사들 공격은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물론 건강하시긴 하셨지만 자기가 노인이라는 거는 잘 알고 계셨거든요. 항상 비행기 타고 어디 갈 일 있으면 상호 이거 봐라 딱 그러면서 너무나 현명한 노인이야. 봐라. 딱 자기 연락을 해요. 항공사에다. 그러면 거기서 휠체어가 딱 와. 그러면 봤지? 딱 그러면서 그 자기 나이 든 거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지. 침뜸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목적의식으로 완전히 자기를 이렇게 일체화시키신 분이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책을 써도 이게 뭐 재밌는 무슨 뭐 이게 웹툰도 아니고 이게 파급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할아버지 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한번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들을 공개해 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다 소용없다. 다 고치고 나면 다 자기가 그냥 자기 과거에 아팠던 거에 대해서 공인들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조영남 씨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영남 씨를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그 거장이죠. 그 비디오 아트 선구자 백남준 씨가 아프다는 걸 TV에서 보셨나 봐. 구당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저를 부르시더니 야 상호야 백남준 씨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거는 생각보다 잘 치유될 수 있는 당뇨
정도로 보인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영남 씨를 통해서 접촉하는 와중에 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렸는데 아마 이제 그때 좀 악화가 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런 쪽에 어떤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 와중에 이제 그 영화배우 장진영 씨라고 그분 기획사 대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사실 우리가 이미 이제 제가 막 이런저런 구당 공격을 받으면서 뭐 한의사들이 저한테 뭐 제가 7당이다 8당이다 이러면서 구당 할아버지 쫄병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그런 연락도 가끔 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기획사 대표가 우리 장진영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지금 세브란스에서 그리고 서울대 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손을 놨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번 좀 치료를 뭐 좀 청하고 싶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지금 구당 할아버지가 그렇게 한가한 분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데 한 배우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전 작전이었죠. 그래서 치료 과정을 전체 공개하고 그리고 이 치료 과정이 출판되거나 방송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내가 구당 할아버지를 한번 설득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됐어요. 그 책 혹시 있나요? 예. 네. 아니요, 제가 선물 드리려고 가져온 책이 있는데, 없어요? 네. 네. 이 책인데요. 90일 동안 그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치료가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게 어쩌자고 구당 할아버지나 저나 이런 짓을 했을까? 왜냐하면 말기암 환자인데 치료하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속된 말로. 그죠? 근데 덥석 알리겠다는 생각으로 그 제안을 해서 오케이를 받고 할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물론 자신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수락을 했을까? 지금도 저는 구당 할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서울 세브란스와 서울대 병원에서 포기했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길어야 3개월이라고 그랬어요. 길어야 3개월이라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임상 기록을 남기자고 수락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제가 되게 무모하리만큼 제 일에 대해서 뭐 저열한 표현이지만 목숨 걸고 기자질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당 할아버지야말로 진짜 목숨 걸고 침뜸을 수행하셨던 사역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걸 수락을 하신 게 저는 쉽사리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90일 동안 이제 벌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두렵죠. 일단 이제 이게 치료가 시작이 되고 그 하루하루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장진영 씨가 늦게 오면 혹시 뭐 발병해서 병원에 갔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6시에 5시 반인가? 매일 새벽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진영 씨 매니저랑 계속 통화하고 이제 구당 할아버지도 편안한 상태로 딱 치료실에 들어오셔야 되니까 이제 양쪽을 오가면서 이렇게 막 하고 또 혹시라도 장진영 씨 기자가 따라붙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또 혹시 뭐 주변에 없나 사주 경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를 딱 마시기 시작합니다. 6시 정각에 땅. 그 90일 동안 그게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다시 사면을 받고 의정부에서 총리실 출입 기자로 다시 취재를 시작할 때라서 새벽 6시에 와서 6시 반 7시까지 치료하고 7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를 매일 여기를 출근을 하려면 너무 사실 고통스럽긴 했는데 구당 할아버지 보면은 정신이 버뜩 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구당 할아버지의 침뜸을 알리기 위한 되게 중요한, 그나마 우리가 백남준도 못하고 그나마 이 장진영 씨를 통해서라도 뭐 남겨야 되는 미션이니까 고통스러웠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90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구당 할아버지의 그 침뜸 철학이 고스란히 90일 동안에 다 부족하긴 하지만 일부라도 드러날 수 있었던 건, 이게 오면 항상 환자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농담을 계속 하십니다. 편하게. 암 환자니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차를 내려주시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사람의 건강이, 몸이 대기의 구름과 같아서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변하기 때문에 계속 관찰하면서 그날 달리 치료를 하신다, 뜸자리, 침자리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남긴 기록이 이제 90일간의 바로 이 기록입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다행히 이제 치료가 끝났어요. 90일 동안. 그래서 4기라고 했던 상태가 2기, 1.5기 정도까지 좋아져서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자고 제안을 하고, 장진영 씨는 이제 목숨이 살고 나니까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배우인데 이왕이면 복강경으로 수술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치료를 받아보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치료를 반대했던 남자가 있었어. 남편이라는 분. 그분이 추가 치료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술과 이제 장미의 또 그런 뜨거운 시간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일이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구당 할아버지 항상 장진영, 진영이 그러면서 되게 그 건강에 대해서, 안위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셨는데, 그 이듬해 한 반년 뒤인가, 한 7개월 뒤쯤에 장진영 씨 사망 기사가 뜹니다. 그러니까 다시 술을 입에 대고 해외 여행 다니면서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은 우리한테, 구당 할아버지한테 돌아오지 않고 세도나인가 무슨 뭐 이상한 미국의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모든 예상대로 이 한의사들이 구당 할아버지가 죽였다고 엄청난 공격을 퍼붓게 됩니다. 구당 할아버지랑 우리가 한 일은 침뜸을 알리려고 한 일밖에 없는데, 아마 이때가 구당 할아버지나 저나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의사들이 처음에 이제 장진영 씨가 90일 뒤에 개선됐다고 하니까 마치 자기들은 암 환자를 환자로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래, 암 환자도 침뜸 치료를 통해서 종양이 작아질 수도 있어. 절대 치료할 수 없다고 하던 자들이. 그러더니 결국 사망 이후에는 치료해서 안 되는 환자를 치료했다. 이런 식으로 구당 할아버지를 비판하고, 그리고 아주 뭐 케이블 TV에서 그 쌍화차 선전하는 그 한의사 있어요. 빵떡 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는 놈. 그분이 가장 또 직접적으로 이 치료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을 하곤 했죠. 그래서 이 책을 출간을 해야겠다. 근데 장진영 씨가 사망을 하고 장진영 씨 치료를 반대했던 사람이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장진영 씨 성명을 사용하지 말라고 책을 못 낸다 한마디로. 그래서 책을 냈죠. 또 소송이 붙었죠. 그렇게 힘들게 나온 책입니다. 근데 구당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방법 중에 하나로서 그래도 이 책이 남게 돼서 조금이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아 그래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그러실래요? 네, 그러면 저 화장 정리 좀 하고 이제 2부는 재미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구당할아버지랑 또 즐거웠던 기억, 그 다음에 침뜸 의학의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구당할아버지를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이제 너무나 막 이 한의사 단체들이 이제 할아버지 고통스럽게 하시니까 이제 그때 마침 이제 뜻있는 양의사들 제자들이랑 해서 미국에서 우리가 치료 케이스를 좀 만들자 해서 사실 조금 전에 제가 그 조지아에 뭐 박사후를 하러 갔다고 한 건 그냥 핑계고요. 구당할아버지가 조지아 쪽에 있는 뉴호프 병원이라는 곳이 이제 물론 이제 그분들은 하나의 마케팅 장사 속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할아버지는 거기서 장기적으로 암 환자들의 치유 시계열로 치유를 하고 하나하나 그 케이스를 만들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지아로 가시게 됐다고 해서 전 전혀 조지아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조지아에 어떤 학교가 있나 봤더니 조지아에 뭐 대학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적은 저기 걸어놓고 할아버지 조수를 하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조지아로.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살게 됐잖아요. 처음으로. 근데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학 같은 분, 그냥 노인이잖아요. 근데 주무시고 일어나면 먼지 하나 없어요. 그냥 딱 학처럼 탁 잠들었다 탁 일어나서 자기 정리 탁 하면 그냥 보따리 딱이 하나밖에 없는 분이야. 너무나 정갈하고 깨끗하고 남 피해주는 거 싫어하시고. 우리 원장님 똑같아요. 그런 삶의 태도, 자세 그런 거를 또 뵐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못된 게 저는 이 탐사하고 고발 기자이기 때문에 남을 홍보 목적으로 해서 사람과 거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알려야겠다, 이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해서 이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지만 이분이 만약에 알고 봤더니 결정적으로 더 사기꾼이야. 알고 봤더니 결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저는 언제라도 배신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기자니까. 난 추종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할아버지를 만날 때는 요만큼은 약간 엉덩이를 빼고 만났어요. 항상. 근데 단 한 번도 할아버지한테 제가 유의미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정말 제가 겪어본 분 중에서 자기 삶의 지향과 삶이 그대로 온전하게 딱 손잡고 있는 그런 분. 그러니까 자기 삶의 준칙과 자기 삶의 방식,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시는 분이었다.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구단 선생님을 회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거기서 상당히 훌륭한 레코드를 가지고 왔죠, 미국에서. 아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거기서 또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 환자들 치료를 하면 보통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못 하시고 구당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왔다가 구당 할아버지 성공하면 이 사람들 다시 병원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최종적인 레코드는 병원에 있고 최종적인 승리는 병원이야. 항상 승자는. 항상 안타까웠는데 어찌됐든가 거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온전히 구당 할아버지의 심뜸에 의한 개선을 지계열로 환자별로 기록할 수 있으니까 대단히 의미 있는 기록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SBS가 또 와가지고 막 홍보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할아버지 또 돌아오시자마자 SBS 가장 먼저 또 공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SBS 윤 회장도 치료를 그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기들 4주 필요할 때는 알랑방구 끼고 치료받다가 또 뭐 수 틀리고 한의사협회에서 또 막 압력 가하면 막 공격하고, 그런 것들은 불행히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기회주의적인 속성은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기록은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접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거는 구당 할아버지가 남기신 여러 업적 중에서 대단히 훌륭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구당 할아버지 88에 만나 뵙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취재를 해왔는데, 저 같은 경우 도망갈 구멍이 있잖아요. 그냥 배교하면 돼. 나는 구당을 모르고 이러면 되는데, 사실 저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징계받고 회사에서 너는 다 좋은데 너무나 기자로서 잘 살아왔는데 왜 이상한 구당 같은 일에 엮여가지고 이렇게 너 커리어를 망가뜨리냐. 물론 그 사람들은 나중에 또 치료를 또 부탁하러 와요. 근데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되게 고통스러우니까 구당의 길을 따르는 것. 근데 저도 사실 몇 번은 게으름을 폈어요. 자주 와뵙지 못한 적도 있고. 근데 이거 숙명 같은 거야. 이를테면 한동안 이제 이제 나 할 만큼 한 것 같아. 책도 2권 써서 기록을 남겼고, 또 구당 할아버지가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뭔가 이렇게 약간 짜증 내실 때도 있고 야단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섭섭하지, 서운하고. 그러면 저도 사람이니까 좀 이제 며칠 이렇게 안 보고, 한 번은 아이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어떤 신혼부부가 온 거야. 근데 밥하다가 뒤었대. 허벅지 이쪽에다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해주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진짜. 그냥 가제로 이렇게. 근데 덧나면 이제 성형수술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갔어요. 그 신혼부부한테. 난 사기꾼이 아니다. 명함을 주면서 나는 MBC 이상호 기자라고 한다. 전화 걸어봐라. 진짜 기자 맞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상할지 모르는데, 이거 여기서 이렇게 치료받으면 되게 아프다. 그리고 이거 이제 막 평생 너 당신 미니스커트 못 입는다, 이제. 또 수술 받아야 되고 그래봤자 못 입는다. 미니스커트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 남편이 더 뭐냐고 그러더라고. 구당이라고 있다. 찾아가라. 응? 우리는 화상뜸을 알잖아요. 그 치료 얘도 너무 많이 받고. 전 실제로 구당 할아버지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어메이징. 놀랍잖아요, 그거는. 응? 그런 거 보면 너무 화가 나지. 의사라는 사람들이 돈이 안 되니까 배척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다시 제가 반성을 합니다. 맞아. 구단 할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자기가 치료해주고 배은망덕한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침뜸을 알려야겠다고 구단 할아버지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겠구나 해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심부름하고 또 소송 걸리고 뭐 그런 일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단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많이 싸워서 이제 배우는 부분까지는 법적으로 이제 확보가 됐으니까 이제는 결국은 알면 몰라서 문제지 알면은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몰라서 저렇게 행동하시는 거지 알면 다를 것이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 쟤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알게 해주는 것이 기자의 소명이고 알리고 봉사하는 게 구당을 따르는 제자들의 숙명이 아닌가. 벗어날 수 없는. 한번 알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즐겁게 이 소명을 함께 해나갈지 여기 이제 지도자분들이시니까 혹시 뭐 의견이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이나 있으시면 잠깐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구당 침금 개선 발전의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강진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이제 우리 고문원 회장님하고 그때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헌법 소원에 이번에 이제 보충 의견 3분 주셔서 지금 입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10대 로펌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부당 선생님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그러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청을 좀 했는데 뭐 저번에 찾아뵀을 때 그 다큐멘터리 이제 제작을 하고 계신 분은 이제 저도 그때 33기 그때 그 정연 시험 보러 갔을 때 장성에서 그때 직접 취재 나오시고 뭐 인터뷰도 하시고 하셔서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저희가 입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직접 아마 홍보관을 통해서는 좀 계획이 없으시다 했고 넷플릭스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 예정이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혹시 입법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자료를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지금 저랑 같이 안 그래도 함께 하신 우리 저 뒤에 계신 여성분이 이제 저희 함께 영화 제작해 주시는 PD님이세요. 네. 저분이 여태까지 저분 도움을 받아서 5개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개봉을 했습니다. 이제 다이빙벨이라는 영화도 있고, 이제 김광석 씨 영화도 있고, 그다음 대통령의 7시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씨와 관련된 다큐, 뭐 또 전두환을 추적한 다큐, 뭐 이런 것들을 다 개봉을 하고 국내외 영화제에도 출품을 했습니다. 근데 구당 할아버지 다큐는 이제 다큐를 5번을 만들어서 개봉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다큐는 많이 보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뭐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국내적으로 문제를 빨리 제기해야 된다 하면서 어떤 속보성의 원칙이 있는 경우는 다큐로 뭐 좀 다소 좀 좁은 관객층을 상대로라도 개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구당 다큐 같은 경우는 좀 제작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소수만 보고 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은 저기 계신 우리 김선희 PD님은 구당 할아버지 인터뷰 취재를 여러 번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구당 할아버지의 그 뜻과 침뜸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는 소명을 지금 같이 가지고 계신 건 분명한데 그래서 그냥 국내 영화용 정도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더미로 이렇게 가편집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걸로 개봉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넷플릭스 같은 데랑 협업을 해서 국제적으로 상영을 할 수 있는 제작 체제를 갖춰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두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참조할 만한 어떤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입법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치권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한의사, 뭐 의사들 층층 지하 지금 압력 단체들 있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의사 조직 하나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못 하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그냥 우리 사실 저 또한 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내부자잖아.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오판할 수 있고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만약 공청회 같은 걸 한다든가 그런 자리에서 제가 연사로 나가서 증언을 한다거나 데이터를 제시한다거나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그런 것까지 제가 다 함께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상의를 하면서 좀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기존에 해왔던 방식고 이제 하고 좀 차이가 앉아서, 있는 네네. 한의사나 의사 그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사 개념으로 해서 그쪽 그 단체하고 미리 사전에 이제 다 그런 거는 좀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막 이렇게 막 부딪히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뭐 예. 훌륭하신 것 같고요. 네. 좀 적극적으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좀 강의하는 중요한 거니까 가르쳤습니다. 제가 질문사항을 두 가지를 드리겠는데요. 기자님께서 그래도 선생님을 많이 옆에서 뵙고 있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강의 초창기에 근대성과 합리성 또 동양철학 말씀하셨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께서 보시는 부당 침금은 뭐다? 뭐라고 부당 침금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왜 부당 침금을 이렇게 봤다? 이렇게 봤다는 이유는 뭔지 그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사님. 사실 아까 그거는 하나의 제안이신 것 같고 선생님의 질문이 제일 질문다운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아서 선물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사실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디테일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한동안은 제가 구당 침뜸의 그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 여기저기 강연을 좀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기업인들 상대로도 여러 차례 했던 것 같고 전문인들 상대로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럴듯하게 제가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구체적인 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느낌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싸움이거든요. 현대 역사라는 게 여러분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른바 200년 전에 서세 동점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아주 근대성과 합리성으로 우장된 서양 철학과 과학이 이른바 자연과학이 과학이라는 말을 독점했잖아. 그건 분명히 서양 과학인데 그냥 과학이야. 그리고 200년 동안 지난 200년 동안 서세 동점 기간에 수천 년, 5천 년 이상 내려온 동양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그냥 비과학 또는 전통, 민중, 무슨 그냥 사이비 이렇게 낙인 찍는 그런 시기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철학 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현대 철학이라는 거는 그냥 뭐 데카르트 이후에 그냥 근대성, 합리성으로 무장된 뭐 이런 철학 사조들이 쭉 이어진 것이지, 지금 전 세계적인 철학 사조에 그 동양의 철학가가 누가 있어요? 없지. 그래서 이제 현대 철학이 거의 뭐 철학의 부재 시대까지 왔거든요. 어떤 철학적인 사유가 현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철학이 없어졌어요. 그냥 실용만 남아 있어. 근데 그 시기에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구당 할아버지는 서세 동정기의 과학적 지위를 빼앗기고 소멸돼 있던 자연, 그 동양 자연 철학의 진짜 이 고갱이, 보배 같은 존재로서 이걸 다시 현실적으로 끌어올려진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 이게 뭐 그랜드한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중국에서도 포기한 중국 그리고 이 동양의 자연주의 철학의 가능성을 다시 잊혀졌던 가능성을 끄집어 올려주는 분이야. 그래서 중국에서 저렇게 박수를 받고 계셨던 거거든요. 돌아가시 전까지.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우리 영정조시대 뭐 정약용 같은 사람은 우리 다 알지만 침을 놨잖아요. 그랬잖아요, 다. 과거의 학자들은 그 동양의 자연주의 철학을 알면 침을 놓을 줄 알았어야만 했어요. 결국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5,000년 전에 확보된, 그게 인간학이기도 하고 자연과학이기도 하고 그게 우주론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책에만 놔둔 게 아니라 구당은 그걸 가지고 프랙티션을 해서 사람을 고쳤잖아.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일깨워왔잖아. 그래서 삼성 일가도 여기 구당의 뜸 오두막에서 치료를 받고 치유를 얻었잖아. 그래서 고맙다고 선물 주면 구당 할아버지 그거 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선물하고 고려의학의 한 페이지를 또 보태주셨잖아. 그러니까 구당이 저는 잊혀진 역사적인 사상의 전쟁터에서 소멸된 동양 자연 철학이 실제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유용하다라고 하는 걸 입증시킨 대단히 훌륭한 사상가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당은 사상가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우리 침 놓는 사람들 침구사를 낮춰 부르는 침쟁이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사상가고 그거를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내신 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이 워낙 훌륭해서 답변이 좀 부족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서양 철학은 아무런 문제 해결의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미중 이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사적인 지금 위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모로. 근데 구당은 이미 5,000년 전에 이미 우리 동양의 과학적 성취를 가지고 그대로 자본에 의해서 윤색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서 사람을 치유하는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썼어.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구당 할아버지 모시고 미국 갈 때 저는 제 정말 꿈은 오바마를 만나는 거였어. 구당 할아버지 대동하고. 왜냐하면 미국 사회가 그렇게 번지를 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 개인 파산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이른바 그 양극화로 무너지는 전형적인 나라거든요. 사실 지금 미국은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죠. 워낙 항공모함이라 시간이 걸릴 뿐이지 개인 파산자들의 65%에서 70%가 바로 의료비 때문에 개인 파산을 해요. 의료비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면 빚쟁이가 되고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도태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현대 철학이 약속했던 유토피아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구당은 그들을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5,000년 전 이미 우리가
망각의 저 강을 건너편에 있던 침뜸, 황제내경에 있는 엑기스 침뜸을 가져와서 사람을 구하고 사회를 구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여튼간 아주는 제가 이제 선생님의 그 답변을 듣고 지난 느낀 것은 그당 개인의 어떠한 역사적인 그 특징 같은 그 사람이 이루어진 그 선생님이 이루어낸 존재라든가 이런 어떠한 위치 그 못했던 것을 이렇게 끄고 올랐던 그 위치라는 건 선생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질문했던 것은 그러한 그 당신이 만들어낸 부당 침뜸을 선생님이 기자시니까 학문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도대체 부당 침뜸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인데 이러면 부당의 특징을 한다면은 부당 침뜸은 침과 뜸을 동시에 한다. 뭐 고통을 없애준다. 또 환자를 스승으로 모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건. 그렇지만은 그것을 부당 침뜸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이 특징이지. 네, 부당 침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이 혹시 있으면은 그것 부당 침뜸이 뭐다. 한마디로 저는 혹시 생각하신 게 있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강의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현업에서 우리 가르치시고 또 프랙티션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되게 중요한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미션보다는 이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입장에서 구단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보다는 그런 문제의식은 제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받은 인상, 뭐 이런 말로 구단 선생님이 알려왔던 구당 침뜸 의학이 대별될 수는 없겠지만 저도 그냥 특징적으로 보면 구당 할아버지는 그냥 카운셀러 같은 입장을 항상 취하셨잖아요. 그리고 네가 결국은 네가 치료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이제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뜸 이렇게 시술해주고는 항상 이렇게 구당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을 나도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시술 받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며칠 뒤에 봤는데 또 뜸 뜨고 있어. 아, 뜸 떠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는 네가 하는 거, 당신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셨던 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약간 이제 부연 드리면 이제 연세대학교 자연과학을 이제 연구하시는 그 교수님들 많이 계세요. 여기 보면 우리 대체의학과 정종신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논문 쓰셨는데 제가 교수분들을 많이 침뜸을 놔드렸어요. 이제 제가 충무리실이나 정치권 출입기자 할 때는 본의 아니게 이제 제가 구당 침뜸 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총리부터 자기 방으로 계속 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은 기자들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와달래. 그러면 가면은 사실은 뭐 이게 뭐 이제 비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당 할아버지는 돌아가기 전까지 요 화장실 가잖아. 3층 남자 화장실 가면 구당 할아버지랑 같이 오줌을 누를 수가 없어. 아시잖아요. 이렇게 좀 약간 좀 여기서 할게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서 있으면 구당 할아버지는 금방 탁 들어오셔서 자꾸 탁 나가세요 벌써. 나 아직 지금 시작 전인데. 그 진짜 이 침뜸이 무섭구나.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를테면 그래서 비뇨기과 쪽에 문제가 많은 분들이 불러 그러면 이제 침뜸 해주고 여기 다 이렇게 해주면 당장 그 다음날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정책실장도 자기 좀 보고하라고 그러고 뭐 그러면 이제 딱 이제 아유 실장님 여기 누우세요 그러면 이제 책상에 딱 눕혀놓고 이제 딱 이렇게 하면서 이제 취재를 했죠 저는. 다 저한테 특종을 다 줬어요. 근데 그 연세대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석학들인데 지금 현대의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병들이 주로 양증들이잖아요. 양병들. 근데 이 단백질 연구를 가장 이제 첨단 연구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단백체. 우리 뜸 이종 단백체. 결국은 우리 구당 할아버지가 저기 가 계셨던 거예요, 이미. 현대의학에서 가장 지금 프론티어가 단백체, 특히 이제 그 암과 관련된 이종 단백체인데, 그 구당 할아버지는 이미 그 옛날부터 알고 그냥 뜨면 다 낫는 거라고 이미 다 간파하고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항상, 더구나 그래놓고는 자기 그 공치산 하나도 안 하시고 네가 나은 거라고 하셨던 그런 접근과 태도에서 조금 우리가 구당 할아버지를 어떻게 알릴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제 이름은 정진석이라고 합니다. 바쁘신데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너무 그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니고 좀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좀 그래 주세요. 구당 선생님 돌아가신 지 지금 4년째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 신중을 배우고자 하시는 수강생들이 오셨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부당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부당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그거를 저는 알지만 그거를 선생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다. 그 대신 제가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 있다. 그 책이 바로 부당 김남수 7등과의 대화. 이거는 이상우 기자, 고발뉴스 대표 기자님이 쓰신 책이다. 그런데 이 책 자체가 굉장히 그 구어체로 쓰셨기 때문에 취재를 하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을 보면 구당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를 옆에서 보고 있는 듯한 듣고 있는 듯한 그런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라, 읽어을 해보시라. 그런데 대표 기자님 이 책이 아쉽게도 지금 절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 구당 제자들이 이 구당의 이런 그 연구라든지 아니면 구당의 업적 이런 거를 연구를 할 때, 기록으로 남길 때 가장 중요시 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아쉽게도 지금 절판이 되고 아마 조금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강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알라딘 뭐 특정 서점을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가보면 이 책이 내가 소문 들었구나. 제가 얘기하기 전에는 한 중고 서점 값으로 4,000원, 5,000원 판매를 하다가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10,000원이 넘고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뭐 판매되고 있는 중고책으로 그런 걸 봤을 때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책이 저희 뜸사랑에서는 굉장히 어떤 중요하게 돼야 될 책으로 이렇게 보존이 돼야 되고 판매를 해야 되고 그런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작권 때문에 이상우 대표 기자님께서 이 저작권을 가지고 계시라고 잘 모르지만 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거를 회장님이나 여기 사무처장님이 계시니까 이 책의 저작권을 저희 뜸사랑에 어떻게 좀 저작권도 어떤 맥락인지 잘 모릅니다. 뭐 30년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건의를 간절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되게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은 거는 전 이렇게 절판된지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으실 줄 알았는데 일단은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책이 좀 있거든요. 일단 그거를 좀 먼저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좀 나눠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릴 거고, 그리고 그게 어차피 그러면 다시 재출간을 해야 되는데 출간하는 게 사담입니다만 출판사가 아닌 데서 출간하려면 좀 복잡해요. 일거리가 좀 생기고. 그래서 보통 저작권이 아니라 판권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어떻게든 필요하실 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건 제가 구당 할아버지 거를 제가 독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공유하려고 책을 썼기 때문에 책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건 대단히 제가 불충한 일이고요. 그거를 우리 단체에서 널리 편하게 보시고 그걸로 수익도 올리실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일단 제가 좀 선물하려고 가지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거 먼저 좀 넘겨드릴게요. 네, 선생님. 27기 김대리. 안녕하세요. 그 조지아 대학에서 그때 같이 계시면서 암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네네.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없어요? 방안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어요? 네? 그게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걸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빨리 이메일로 드릴게요. 네, 그거 다 PDF 파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공짜로 다 먹으려고 그래. 깜짝이야. 네. 그거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깜짝 놀래. 네. 그거 왜 공유가 안 됐지? 못 봤습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네, 잘하네. 예. 근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메일 쓰시는군요. 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나 너무 젊고 이쁠 때만 봐가지고. 네. 자, 정말 저희 저 고발 뉴스 TV 네. 팬이고요. 해병대 출신으로서 며칠 전에 그 침대 얘기하고 상관없는데 윤석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정치적인 사안은 좀.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사회에 이런 데니까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제가 침등과 관련해서만 한 말씀 드릴게요. 질문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정치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풀어줄 수 있어야만 정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뭐 누구를 추종하거나 정치적인 파당과 편향 그 자체가 문제 해결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어느 당이든 저는 우리 침뜸에 대해서 입법화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은 저는 지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침뜸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큰 선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K-팝, 뭐 K 뭐 컬처, K 시네마 이러는데 이 K 이 침뜸, 구당도 K네, G인가? 여하튼 이 구당 선생님의 이 침뜸 의학을 알리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과연 향후에 이런 정치 지형 속에서 침뜸 입법화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현실 정치에서 결국은 지금 출산율도 막 떨어지고 삶의 질의 문제가 현안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의사들의 저는 행태를 보면서 결국 그 건강 주권이잖아요. 우리 요새는 개인 안보라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정치권에서. 개인의 삶과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자 개인의 안전에 안보의 주권자들이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희들 참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박수로 같이